안녕하십니까, 홍성민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프랑스의 정치사회학자 브루드웨가 썼던 구별짓기란 책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구별짓기라는 책은 사실은 프랑스에서 1979년쯤 나온 책인데, 실제로 이 책이 근거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은 1960년대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읽기가 어려우냐면, 대단히 철학적인 사상적인 깊이를 깔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 책에서 브루드웨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전부 무슨 통계 수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계급이 뭐냐, 그 다음에 인간의 실존이 뭐냐 하는 이런 철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개념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데, 반면에 또 이 통계를 다루는 아주 전문적인 통계 수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읽는 것이 사상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통계 수치의 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또 통계 수치를 좀 익숙한 사회학자들한테는 철학적인 깊이가 조금 부족해서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불어로 쓰여 있는 게 영어로 옮겨졌다가 한국말로 옮겨졌는데, 프랑스 사람들도 그 문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 책을 못 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글이 어려워요. 그 문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거는 단순히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브루데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글쓰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의 문제의식을 좀 쉽게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의 목차는 이렇게 8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브루드웨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아비투스가 뭔지라 이런 개념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별짓기라는 책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계급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의 이 중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문화와 정치라고 하는 관계, 이런 소비 행태라고 하는 이 양식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학과에 있는 사람인데, 저게 정치 철학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구별짓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비 취향 같은 것들이 정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혹은 우리에게 준 함의들, 이런 걸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8번째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부산에서 실제로 이 아비투스의 개념을, 브루드웨의 아비투스의 개념을 적용해서 실질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좀 이루어 볼까 생각합니다. 자, 이 브루드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이 1930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주로 했던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피에르 브루드웨라는 사람도 에콜 노르말 수페리어라고 하는 아주 프랑스의 전통적인 이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사르트르나 멜로뽕티나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 에콜 노르말 수페리어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대체로 제가 언급했던 사르트르, 멜로뽕티, 푸코 같은 사람들은 부르주아 계급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리고 파리 출신이고 공부를 아주 잘했죠. 집안도 부유하고. 근데 브루드웨는 아주 시골 출신이고 정말 깡촌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힘으로 파리까지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양반의 글 속에 구별짓기도 그렇지만 무슨 호모 에코노미쿠스, 호모 아카데미쿠스니 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교에 관련된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을 왜 브루드웨가 썼냐면, 자신이 시골 출신으로 여러 가지 신분적인 격차, 신분적인 이 어떤 구별짓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있다, 그 사람의 저작 속에.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양반이 깡촌 출신의 아주 파리 출신이 아니고 깡촌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제리에서 대학 교수로 있었다는 건 주로 이제 저때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가 있었고,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1960년대에 썼던 글들은 주로 인류학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알제리나 프랑스의 농촌 지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인류학적인 연구 업적이 많고, 주로 그때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참고로 이 브루드웨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입장 혹은 방법론적인 입장을 뭐라고 하냐면, 구성주의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구성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른바 이제 주체중심주의, 벌써 말이 어려워지죠. 주체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어떤 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세상을 바꾸는 데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개인중심주의 혹은 주체중심주의죠. 철학적으로 보면 뭐 사르트르가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후반에 그 주체중심주의에 반대를 해서 구조주의 방법론이 나옵니다. 그 구조주의 방법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인류학자였던 레vi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그 알제리 지방에서 결혼제도를 분석하면서 당시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적인 규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연구했던 연구 서적이 있죠. 뭐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레vi 스트로스의 책이 많이 번역되고 구조주의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드웨는 어떤 거냐면 그런 주체중심주의적인 사르트적인 주체중심주의적인 사상과 레vi 스트로스의 어떤 구조중심주의 양쪽의 문제를 전부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3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성주의라고 하고 그 구성주의 방법론의 대표적인 개념이 뭐냐면 아비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의식이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계급적인 구조 안에 있느냐 하는 상황적인 혹은 구조적인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아비투스에 대한 개념을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1960년대 인류학적인 작업이 끝나고 나면 70년대 들어와서는 주로 프랑스의 학교 문제, 그 다음에 무슨 프랑스에서 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취미생활, 무슨 사진 찍기라든가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다가 1979년에 발표했던 이 구별짓기, 라 데스팅션이라는 책이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저자이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아주 저명한 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콜레지 프랑스의 교수가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학문적으로 최고봉에 올랐고 그 이후에 무슨 그 미트랑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였던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하면서 이 양반이 그 학문적인 이 어떤 학자로서뿐만이 아니고 사회 활동에도 깊이 관여하는 그런 아주 사회 참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학교 선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러나 부르드웨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르드웨가 얘기하는 구별짓기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알려면 사실은 조금 그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사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조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 18세기의 정치 사상이라는 건 국가론에 해당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홉스, 로크, 루소, 칸트, 헤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8세기의 자유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정치 사상이고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가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가 오면 저희 막스부터 해가지고 무슨 19세기 후반에 베른슈타인이나 아니면 무슨 뭐 프루돈 같은 사람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나 경제에서의 정의의 문제 어떻게 하면 그 사유자산의 분배, 그 다음에 생산의 분배를 정의롭게 이룰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19세기의 정치 사상의 주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되면 논의가 어디로 오냐면 문화적인 것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1930년대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그 문화에 관련된 얘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얘기했던 뭐 최초의 책이 뭐냐면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같이 썼던 그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비이성적으로 예컨대 이 히틀러 정권이 왜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유태인을 몇백만 명씩 죽였을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왜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됐을까?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또 다른 학자였던 에릭 프롬이 쓴 자유로의 도피 같은 걸 보면 독일의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히틀러를 뽑으면 그 소위 나치당에 표를 주면 저 사람들이 독재할 거를 대충 짐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중산층들이 나치당을 그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도르노가 썼던 계몽의 범증법에서는 이성의 마비 이런 것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책의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부에 주로 이제 그 칸트적인 이성이 정말 도구적인 이성, 그 다음에 타자를 지배하는 아주 그 도구적인 이성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철학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중산업론이라는 챕터가 조그맣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라디오나 이제 그 당시엔 주로 라디오 시대였으니까 그다음에 연극,
뭐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인간이 그 사색을 하고 여유를 즐기고 뭔가 자기의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었다고 한다면 1930년대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가 보기에는 이게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기가 뭔가 재밌고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하는 이 얘기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여가가 지배당한다고 하는 걸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대중산업론이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어떤 그 영감이죠. 인스피레이션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60년대에 가면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소비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가 뭐 그런 걸 이제 적용시키죠. 그게 이제 마르쿠제가 썼던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인데 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중산업론이라는 건 부르드웨이한테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영향을 많이 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르드웨이 구별짓기라고 하는 책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얘기했던 대중산업론이라는 걸 사실은 좀 사전 지식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버밍행 학파인데 사실 이 버밍행 학파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부류였다면 버밍행 학파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기호에 대한 분석 같은 걸 해서 어떤 소비 생활이나 광고나 영상 이미지가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느냐를 보여준 겁니다. 부르드웨이가 사실은 무슨 뭐 그림 보여주고 영화 이런 거 보여주고 너는 이게 어떤 게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그 통계 수치를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테크닉 그런 어떤 사회학적인 문제의식이나 어떤 접근 방법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버밍행 학파에서 많이 배워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은 뭐냐면 요거는 사실은 그 버밍행 학파라기보다는 버밍행 학파에게 영향을 많이 준 그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현대의 신화라고 하는 책 안에 사진 분석을 하는 한 챕터에서 요 사진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 잠깐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이게 나중에 부르드웨이한테도 연결되니까. 뭐냐면 저 까만색 그 어린아이가 알제리의 어린아이인데 지금 저 입고 있는 옷이 당시에 프랑스의 군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뭐냐면 파리마추라고 하는 게 프랑스에서 아주 그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저걸 뭐라고 할까요? 무슨 그 오락 잡지 같은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 70년대에 썬데이 서울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거 뭐 이제 사람들이 뭐 가십처럼 뭐 보고 뭐 누구하고 무슨 뭐 바람이 났네 뭐 무슨 그런 그 농담 삼아 하는 그런 잡지인데 저게 그 파리마추가라는 잡지가 그런 잡지인데 저 표지 모델로 저런 사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저런 사진이 나왔을까? 저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진이 1960년대 초반에 나온 잡지의 사진 표지 모델인데 저게 어떤 의미에서 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저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저게 뭐냐면 이제 뭐 기법적으로 뭐 시니피형, 시니피에 뭐 그다음에 1차적 뭐 의미 부여, 2차적 의미 부여 이런 그 기하학적인 논리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걸 다 집어치고라도 저 알제리의 어린아이가 프랑스 군복을 입고 저 맞은편에 지금 저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맞은편에 프랑스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그러면 저게 뭐냐면 1960년대 초반이라는 게 프랑스가 알제리하고 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제리가 독립전쟁을 펼쳤고 그때 프랑스가 외인 부대를 동원해서 그 알제리의 독립운동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그 짓밟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르트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게 창피하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정부가 알제리의 독립운동을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진압하는 것을 보고 내가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프랑스의 잔인함이 드러났던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래서 대학생들도 굉장히 그 알제리 독립전쟁을 억압하는 정부의 정책에 막 반대하고 뭐 그런 그 데모도 하고 그러던 시기였는데 저 잡지가 보통 국민들한테 보이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저 어린아이가 뭡니까? 프랑스 군복을 입었고 프랑스에게 격려를 한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프랑스가 알제리 사람한테도 관대하게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군인이 된다는 건 시민권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 아이가 정말로 경건하게 프랑스 국기에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에게 충성심을 맹세하고 있다. 그래서 저게 뭐냐면
프랑스가 잔인하게 무슨 독립전쟁을 억압한다고 하는 그런 세간의 여론들을 잠재우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잡지라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자, 그다음 하나만 더 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1960년대 유명했던 상업 광고인데, 요거는 소위 버밍엄 학파에서 광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작업들이에요. 저 샤넬 5라고 하는 향수는 지금 한 50년이 넘도록 1초에 한 병씩 팔려 나간다는 베스트셀러 이 작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왜 저 캐틀린 드누브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미인 여배우가 저 캐틀린 드누브인데 왜 저 여자 배우를 얼굴 사진을 저렇게 크게 했을까? 보통 저 당시에는 향수가 뿌리면 좋아요, 무슨 뭐 기능이 어때요, 그러고 보통 향수를 가운데다 배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광고를 찍었는데, 처음으로 향수는 옆에 조그맣게 있고 배우의 얼굴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게 프랑스의 우월주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우월주의. 왜냐하면 저 캐틀린 드누브의 얼굴이나 금발머리가 염색한 게 아니고 진짜 금발이래요. 그래서 저 여자의 얼굴이 전형적으로 프랑스의 골루아족, 프랑스의 오리진 그 종족이 골루아족이거든요. 그 골루아족의 대표적인 얼굴 형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머리가 저렇게 금발로, 태생적으로 금발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귀족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이 온 거리에 붙고 하던 시대가 뭐냐면 60년대에 이민족들이 많이들 들어오고 프랑스가 이제 그 어떤 그 인종 문제가 서서히 문제가 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광고인데, 저게 일종의 이제 그 정치적 메시지가 뭐냐면 보수적인 그 인종 정책을 펼치야겠다는 식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길게 했냐면 앞에 사진과 뒤에 사진이 기호학적으로는 저런 의미 부여가 있는데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드디어 계급 문제가 나오는데 하층 계급하고 중간 계급하고 상층 계급들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버밍엄 학파는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은 거예요. 저런 어떤 광고 사진이나 이미지가 저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 어떤 개연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설명했지만 정말 그래? 물어봤어?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그냥 끝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르드웨가 저런 문제의식을 이어받아서,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가 학파가 얘기하는 대중산업론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일상생활의 문화나 취향이 사람의 이성을 지배한다고 하는 지배 논리와, 그건 철학적인 문제의식이고, 그다음 버밍엄 학파가 보여줬던 저런 광고 이미지가 어떤 그 지배 논리를 이미지 속에 숨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짓기라고 하는 책이 이해가 되려면 이 기존의 논리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길었지만 거기까지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기본적인 것이고, 바로 이제 그 부르드웨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르드웨 얘기, 구별짓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드웨 구별짓기라는 책의 첫 페이지, 이 소위 서문을 보면 한 20, 30페이지 칸트 미학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왜 부르드웨가 칸트 미학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기본적으로 부르드웨가 보기에 칸트가 생각했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셸 푸코가 칸트가 썼던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비판하면서 근대적 주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부르드웨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적 어떤 미학적 주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셸 푸코나 부르드웨나 이게 소위 이른바 포스트 모던 계열의 학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르드웨가 생각하는 칸트의 미학은 뭐가 문제였냐? 여러분들이 판단력 비판의 40절을 보면, 저도 판단력 비판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공통감각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와요. 거기서 칸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요 말이 칸트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본원적으로, 본성적으로, 내적으로 아름다움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물어보거나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다 어떤 게 더 이쁘냐 이러면 저는 저게 이뻐요라고 공통되게 얘기하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비례 관계예요. 칸트한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비율이 잘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등신이라는 개념 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칸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바로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르 부르드웨가 쓴 책의 그 구별짓기란 책의 부제가 뭐냐면 라 크리틱 소시알 두 주지몽이에요. 그러니까 라 크리틱 두 주지몽이라고 쓰면 비판이라고 쓰면 그냥 라 크리틱 두 주지몽이라고 쓰면 그게 독일 말로 얘기하면 판단력 비판이 되는데 거기에 소시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칸트는 아름다움의 기반이 본성적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부르드웨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소시알. 그건 뭐예요? 계급적으로 차별이 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칸트는 이 소위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게 세 가지의 책을 쓰면서 각각의 영역이 다르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건 지식의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얘기한 것이고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판단력 비판이라는 건 심미적이고 미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영역이 각각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부르드웨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제가 왜 아도르노가 얘기했던 대중산업론을 얘기했냐면 대중산업론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좋아서 무슨 연극을 보고 내가 좋아서 어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진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 대중산업론이거든요. 그게 아주 철학적인 인스피레이션으로 굉장히 거칠게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르드웨가 훨씬 더 정교하게 개발시키고 있는 거죠.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학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 혹은 나아가서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봅시다. 자, 요게 뭡니까? 요게 뭐 어디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 건축 양식을 보면 좌우가 딱 비례에 맞게 균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칸트적인 미학에서는 이런 건축물이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또 요거 볼까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두 여자의 몸 맞죠? 어느 쪽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만 칸트적인 기준으로 보면 왼쪽의 기준이 왼쪽의 여자의 몸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본다는 겁니다. 왜? 비율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율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건 이제 부르드웨가 구별짓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별짓기라는 책을 보면 1장과 3장이 뭐냐면 저렇게 무슨 그림을 보여주고 뭐 너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 너는 그 사진을 어떻게 좋아하느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챕터가 뭐냐면 1장과 3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계급적으로 다시 풀어 쓴 것이 5, 6, 7장. 5장이 지배계급, 6장이 중간계급, 7장이 민중계급. 그 다음에 이제 8장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 그럼 나머지 2장하고 4장은 뭐냐? 계급적인 변화가 사회 구조의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구별짓기를 다 읽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두 챕터 내가 읽을 수 있어. 그러면 어디를 보시는 게 좋냐면 1장과 3장을 보시는 겁니다. 요 사진은 1장에 저기도 나와 있지만 이 페이지 85 구별짓기 한국판 번역판으로 8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사진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사진이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한테 한 2, 30초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 사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시고 이 사진이 아름답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손을 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빙고 30초 지났으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쪽 계급일까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르드웨는 저런 사진을 보고 취향이 저게 좋아, 아유 멋있네, 아름답네 이런 얘기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계급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회과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명한테 물어봤는데 10명이 다 각각 다른 대답을 했다. 그러면 그걸 물어볼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한 5명은 뭐라고 대답하는데 비슷했고 뭐 3명은 이렇게 했고 한 2명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뭔가
그룹핑이 돼야, 그게 카테고리가 돼야 설문조사를 하고 뭔가 의미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그 그룹핑, 소위 카테고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계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계급으로.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걸 연령대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일단은 계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 사진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계급은 어느 쪽일까요? 민중계급일까요? 상층계급일까요? 민중계급은 저 사진을 보고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쓴 그 저 책 85페이지 전후로 보면 브로드웨이가 길게 그걸 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길어서 좀 지루한데 제가 쓴 그 구별짓기에 대한 해설서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너무 그 브로드웨이 구별짓기는 저런 사진 하나를 놓고 몇십 페이지를 써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지겨워서 제가 썼던 그 취향의 정책이라는 책에 저걸 자세히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중계급은 저 사진을 보고 끔찍하다. 왜 저런 걸 찍어놓고 전시를 했어?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상층계급은 저 사진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퍼센테이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동의 신성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 저 할머니, 저기 누가 봐도 할머니 소리인데 저 할머니가 상층계급이었을까요? 민중계급이었을까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민중계급의 할머니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저렇게 열심히 심하게 일을 해서 손이 다 이렇게 구부러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민중계급의 그 저 고생한 손을 보면서 오히려 동감을 하고 측은하게 여겨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전통적인 막시즘의 논리를 보면 같은 계급끼리 서로 어떤 연대감을 느끼고 공감을 한다. 이게 전통적인 계급의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브로드웨이가 실제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진을 보고 민중계급은 거의 10명 중에 뭐 9명이 어우 저거 못 봐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상층계급이 저건 노동의 신성함을 알려주는 멋진 사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얘기는 조금만 더 좀 이따 하고 사진을 더 하나 봅시다. 자, 이것도 그 비슷한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지금 저게 라크의 밤풍경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시회 같은 데 가서는 제목이 없겠죠. 그러면 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민중계급은 저걸 보고 야, 저게 뭐냐? 저게 뭐 그림이야? 사진이야? 뭘 그려놓은 거야? 뭘 찍어놓은 거야? 그리고 정말 왜 이런 걸 찍었어? 그리고 다 한마디로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뭔지 모르면 저게 사진으로서 혹은 그림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층 계급은 정확하게 실체는 모르지만 뭐 이미지의 어떤 나열이 너무 균형이 잘 맞다 그러고 좋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계급을 얘기를 하는데 중간 계급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한대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누구 사진하고 비슷한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지만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민중계급이 갖고 있는 삶의 궤적이라고 하는 게 저런 사진을 보고 자신들이 아까 노파의 사진 같은 손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고생한 것 같이 떠오르고 진짜 자기 할머니가 저렇게 그 손이 일그러진 걸 보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상층 계급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 혹은 그걸 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과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혹은 결부시키더라도 그것을 승화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인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간 계급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독창적인 취향, 예를 들면 상층 계급은 자기의 독창적인 취향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 저기 멋있어. 그래도 아니야, 난 그게 아니고 이게 멋있어. 그렇게 그림을 볼 줄 알고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옷을 입을 때도
나는 이런 식으로 입는 게 멋있는 것 같아라고 자기의 독창적인 취향이 있는데 중간 계급은 항상 유행하는 거 따라가고 누가 멋있다고 그러면 따라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민중 계급은 자기의 어떤 그 취향, 그러니까 내 취향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구별의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이 라크의 그림 같은 게 저런 거는 잘 모르고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젊은 멋진 남자가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거 그건 누가 봐도 이쁘거든요. 그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멋지다고 그러는데 저게 뭐야? 그리고 형상이 불분명하지 않으면 저거를 멋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취향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르드웨가 그 1장하고 3장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구별짓기 95페이지 나오는 이 책을 넣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저 위에 그림이 몬드리아니가 그린 그림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고 하는 그림이고 뭐 밑에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건데 여러분들 저 그림 보면 저게 뭔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브로드웨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를 통해서 뭔가 그림을 볼 줄 아는 언어적인 능력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저 그림 보고 절대로 이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이제 문화자본, 학력자본, 특히 이제 학력자본이라는 말을 써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을 표현하는 예를 들면 지금 그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음악 얘기도 물어봐요. 사실은 뒤에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이 표를 그리고 있지만 이거예요. 여기 이제 이 1장과 3장에 주로 기반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브루드웨가 실제로 이렇게 설문조사 그 항목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 사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넌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 넌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너 가구 살 때 어떻게 하느냐? 뭐 패션, 옷은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그다음 가구 배치를 집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간적인 결론으로 보면 상류계층은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예를 들면 뭐 영화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사람이 뭐 100만 명 들어왔어. 어떤 미나리라는 영화가 100만 명이 들어왔어. 그래? 그러면 그거 봐야지. 그럼 뭐예요? 그거 약간 중산층 취향이라는 겁니다. 왜? 중산층은 자기의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뭐 이게 베스트셀러야, 이게 유명해. 그러면 보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민중계급은 어떻게 해요? 야, 미나리 보니까 재미 하나도 없더라. 저도 미나리 봤는데 물론 영화적인 면에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사실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도 약간 민중 취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중계급들은 주로 영화를 보면 어떤 거 보냐면 확실하게 때려부시거나 확실하게 내용의 스토리가 있는 거. 그래서 주로 민중 취향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라는 게 뭐냐면 SF 영화나 아니면 액션 영화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층 계급은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뭐 우디 알렌 영화 같은 경우 아니면 무슨 이태리의 무슨 펠리니 감독이 만든 영화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디 알렌 아십니까? 그다음에 이태리 펠리니 감독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취향을 선택하는 기준이 벌써 상류계층 되면 감독을 본다는 거예요. 감독을. 그리고 남들이 좋아 100만 명 들어왔어. 뭐 어쩌라고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취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학력 자본에 따라서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거 전에 요거 한번 합시다. 요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 중에 이게 뭐냐면 경제 자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냐 없느냐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계급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문화자본이라는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브루드웨가. 이게 이제 사실은 브루드웨의 공헌이죠. 계급이라고 하는 게 돈으로만 생산관계나 돈으로만 생각했다고 하는 게 전통적인 막시즘의 경향을 간다면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건 배버적인 전통인데 뭐 예를 들면 내가 학교를 얼마나 나왔느냐 아니면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배버적인 전통에서의 문화자본의 틀입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이 브루드웨의 아비투스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드웨는 뭐냐면 경제자본의 의미는 뭐냐면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느냐고 하는 스트럭처, 구조주의적인 요소고 그다음에 그 구조 안에서도 똑같이 돈이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벼락부자로 돈이 많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야.
이 할아버지 때부터 돈이 많은 사람은 벌써 학교를 다니고 무슨 이 어떤 가정교육을 받는 게 졸부하고는 다르게 아주 오랜 동안 그 학교 교육과 집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벌써 이 행동하는 거나 옷을 입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나눈 이유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별짓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제 이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하면 미적인 성향, 어떤 사진을 보고 멋있다, 어떤 영화가 좋다라고 하는 그 미적인 성향에 대한 능력은 미적 능력과 분리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학교를 얼마만큼 다니고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학력자본, 문화자본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미적 취향이 계급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순하게 여태까지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은 부자는 상층 계급이고 돈 없는 사람은 하층 계급이라고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 말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면 민중계급의 출신이 어느 날 갑자기 몇백억짜리 로또를 맞아서 몇백억 돈을 벌었다. 그럼 갑자기 상층 계급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습관, 그걸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그냥 밥 먹을 때 짜장면 먹으러 가고 그냥 삼겹살 먹으러 가지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먹고 그런 게 오히려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로 계급을 나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취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취향이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지배를. 여태까지 우리가 지배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통적인 막시즘에서는 착취가 지배였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우파 논리에서는 뭐 경찰, 군대,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게 지배였죠. 그런데 그런 논리가 아니고 내 욕망이,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간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하층 계급, 특히 하층 계급 예를 들어봅시다. 뭐 적절한 예일지 모르지만 제가 올해 강단에 서면서 저는 이제 지방대학에 있으면서 그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인 것 둘 다 이렇게 박탈된 계급들의 자녀들을 봤는데, 그런 학생들일수록 연예인 따라하기를 많이 해요. 뭐 레깅스가 유행한다 그러면 레깅스 다 그대로 입고, 뭐 어디 머리 스타일도 연예인들 유행한다 따라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예를 들면 여학생인 경우에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출이 심하고 뭐 그런 걸 봐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싫은 거예요.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집에 어머니는 뭐 시장터에서 뭐 좌판 장사를 하고 아버지는 뭐 택시 운전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학생인 경우에 보면 옷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바램도 내가 장차 대학 졸업하고 뭐 할 거냐 물어보면 뭐 국제기구에서 일할 거예요. 뭐 아니면 무슨 뭐 벤처금 만들어서 뭐 레스토랑에 무슨 회장이 될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르주아들, 상층 계급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동경하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그건 뭐냐면 내가 예컨대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삶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삶이 참 부럽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저게 뭔가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뭔가 이 사회의 어떤 노동과 자본의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게 너무 불평등한 게 있다, 세상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비판의식을 못 갖게 한다는 겁니다. 비판의식을 못 갖게 하는 그 메커니즘을 뭐라고 그래요?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그게 이데올로기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 작용은 주로 뭐와 관련되냐면 생산관계에서 임금 문제와 관련시켰어요. 임금.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걸 모르는 거죠.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그 기제가 뭐예요? 그게 이데올로기고, 자본론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페티시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르주아는 그걸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취향이. 내가 옷을 입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뭐 액세서리를 사고 그다음에 화장을 어떻게 하고, 주로 화장 얘기는 3장에 나오는데 구별짓기에 화장을 어떻게 하고 뭐 액세서리 사는 거, 그다음에 몸매를 날씬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이 모든 취향의 논리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비판의식은 무디게 하고 부르주아의 삶을 흉내내고 그것이 정말 좋은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근데 그게 착각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적 혹은 소비 취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짓기라고 하는 제목이 뭐예요? 구별짓는다는 게 뭐예요? 구별짓는 게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옛날에는 구별을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뭡니까? 신분으로 구별을 했죠. 너는 귀족 자식, 너는 뭐 쌍놈 자식 이렇게 신분을 구별했어요.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에 오면 뭐예요? 너는 돈이 많은 부르주아, 너는 돈이 없는 노동자 이렇게 구별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20세기 와서는 소비하는 형태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부르주아들이나 귀족들이나 상층 부르주아들이 뭘 하면 그걸 비판했는데 요즘은 중간 계급이나 하층 계급들이 부르주아들이 하는 그 어떤 소비 행태나 그런 취향의 논리를 다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그걸 따라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구별짓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메시지죠. 자, 문화는 계급을 재생산한다. 저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로 우선 그 얘기를 합시다. 이 구별짓기 1장의 제목이 뭐냐면 귀족의 칭호라고 하는 제목이 귀족의 칭호예요. 귀족의 칭호.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왜 구별짓기 1장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을 브루드웨이가 귀족의 칭호라고 붙였을까? 귀족이라는 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구체제 때의 신분을 귀족과 평민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런데 우리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서 지난 200여 년 동안 우리는 다 평등한 시민, 시티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구별짓기를 통해서 브루드웨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우리가 다 평등한 시민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아직도 그런 뭐 귀족과 노예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뭘 통해서 재생산되냐면 취향을 통해서 재생된다는 거예요. 주로 취향과 뭐예요? 학교를 통해서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층 계급이면 돈을 많이 벌어도 학교를 가는 것이 약간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프랑스는 그 대학의 구조가 정말로 엘리트 코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시테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소위 에꼴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제가 브루드웨이가 시골 출신으로 머리가 똑똑해서 그 에꼴 노르말 수페리어라고 하는 최고의 엘리트 학교를 다녔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브루드웨이가 보기에는 파리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에꼴 노르말 수페리어 같은 엘리트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같이 시골 애들은 못 가느냐? 그 학교를 들어가는 데에 프랑스에서 뭐가 중요하게 작동을 하냐면 인터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교수들이죠. 그 교수들이 이렇게 보면 다 상층 계층의 교수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저 아이가 말하는 걸 보면 제가 중산층인지 하층 계급인지 상층 계급인지를 말하는 거나 앉아 있는 자세나 옷 입는 걸 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상층부의 교수들이 상층부의 학생들을 인터뷰에서 많이 뽑고 한다 뭔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구별짓기에서도 저런 그 취향의 논리로 해서 사회의 어떤 불평등 구조가 계속해서 재생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쓰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건 생략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만 일단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투스라는 말을 좀 봅시다. 사실은 브루드웨이가 쓰는 용어 중에 무슨 상징투쟁이니 뭐 상징지배니 이런 말도 유명하고 뭐 아비투스 뭐 그리고 구별짓기에서 보면은 뭐 허위의 동일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아요. 근데 아비투스라는 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아비투스라는 말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비투스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habitude, 습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아비투스라고 썼느냐? 라틴어 쓴 거예요. 그리고 왜 하비투스가 아니라 아비투스냐? 프랑스 사람들은 H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저 말의 의미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몸에 신체에 각인된 습관이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메들러퐁티의 지각의 현상하고 연결돼요. 뭐 제가 쓴 책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 영어 책도 있고 한국말도 있는데 찾아보면 메들러퐁티와 그 브루드웨이의 상관관계 아비투스에서의 그 몸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논문으로 쓴 게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 관련돼 있다는 거. 요거는 약간 베르그성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상관관계를 논문으로 다 연구해서 책으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상 영역과 공공 영역에 대한 일정한 성향과 인지틀. 뭐 이런 말이 어렵지만 저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상에서 내가 어떤 그 취향을 보이느냐. 다시 한번 반복하면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 얘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앞에 잘 안 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 그럴 때 상층 계급은 뭐 이 브루드웨이 책에 나오는 얘기로 하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가 그런 거 아십니까? 이 곡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건 정말 피아노를 한 10년 이상 치고 거의 그 프로페셔널한 수준의 피아노 레슨을 받아본 사람이 아니면 그런 곡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민중계급은 뭘 제일 좋아하냐 그러면 케니지 색스폰 연주 아니면 무슨 브로드웨이 책에 나오는 걸 보면 레오 스트라스의 왈츠곡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샤워 음악이라고 그러죠? 샤워할 때 듣는 음악,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는 음악 이런 걸 자기는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음악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정치적 영역에 가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민중들의 이런 취향들이 도덕적인 영역이나 정치적인 가치관에 표현할 때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 영역과 공공 영역을 이렇게 소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성향과 인지틀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죠. 좀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 이유가 불어도 어렵지만 저걸 우리말로 옮기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너무 그렇게 그 용어에 매몰되지 마라. 문제의식을 아는 게 중요하지. 저런 말에 그 용어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 책 못 읽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또 반대로 이 사회학 그 통계 수치 이런 거에 익숙하신 학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브로드웨이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을 많이 해요. 뭐 통계 처리가 잘못됐다, 무슨 가설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뭐 엄밀성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라는 게 아니고 너무 그렇게 지엽적인 걸로 가버리면 학문의 문제의식은 없어지고 자꾸 테크닉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전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그 용어에 매몰되지 마라. 또 너무 기술적인 테크닉에 매몰되지 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의식이 뭐고 그 지적인 맥락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버밍엄 학파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지으면 문제의식이 금방 드러나요. 그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체중심주의와 구조주의라는 말은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취향이 모두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뭘 선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의 스트럭처, 자본주의 사회의 스트럭처와 대중산업론의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을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른다는, 그게 아비투스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문화자본 얘기를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각 계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지배계급의 챕터가 뭐냐면 구별짓기의 책의 5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계급을 전공한 사회학과를 나와서 계급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경제분파, 문화분파, 그다음에 상업경영자, 교수, 예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분류 자체가 그렇게 썩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같은 계급이라도 우리가 이제 통계 수치에서 같은 계급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과 문화자본, 그러니까 소위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은 하는 짓이 취향을 하는 짓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는 넘어가도 돼요. 그다음에 취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시간 기준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나는 부자였어. 그런 사람과 갑자기 내 아버지가 그것도 한 10년 전에 뭐 강남에 아파트 사서 갑자기 올라가지고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통계 수치상으로 포지셔닝이 상층부로 잡혀. 이런 집안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뭐 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브루드에도 전통적인 부르주아란 말을 쓰고 벼락부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정치대학 시앙스포라는 게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정치 쪽의 학과로서 유명한 귀족들이 다니는 시앙스포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인터뷰를 해서 입학할 때부터 굉장히 집안을 봅니다. 그 할아버지 뭐 했고 뭐 이런 거. 프랑스도 굉장히 그런 그 인맥 집안 이런 거 보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데가 많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차피 우리가 제3세계 국가로서 외국의 지식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뭐 외국 유학을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지나가는 길에 한마디 하면 너무 미국 정치, 미국 사회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그 사회하고는 잘 우리가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그 구별짓기를 얘기하면서 프랑스하고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국내에서 정치대학을 다니는 사람과 미국에서 이 시앙스포를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 합시다. 중간계급, 이건 마찬가지죠. 자기 중간계급의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주아가 보기에 중간계급이라는 건 항상 상층계급, 자기도 잘 사는 사람, 부르주아가 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봐요. 부르주아처럼 하려고. 그래서 부르주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성향,
그게 승인과 인지의 격차라는 게 그런 말. 저런 말도 책에서 너무 어렵게 써놔가지고 저런 거 몰라도 돼요. 승인과 인지의 격차라고 하는 말 그 주변을 그 페이지를 읽어보면 정말 뭔 소린지 몰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저런 용어보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보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보거나 중산층은 다 베스트셀러. 누가 좋다 그러면 그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만의 그 어떤 크리틱을 못해. 예를 들어서 미나리가 100만 명이 봤어. 다 좋다고 그래. 그러면 감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 재미없더라. 그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은 누가 해요? 상층 계급이 한다는 거예요. 중간 계급은 역시 좋아. 그러고 말아버려. 그리고 길게 얘기도 못해. 이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학력 불안에서 기인한데 적어도 구별짓기에서 중간 계급의 그런 우유부단한 행동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학력 자본이 문화 자본 혹은 학력 자본이 불안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 계급의 경우에 나중에 이제 정치적 순응주의로 가게 되고 정치적 순응주의라는 게 뭐예요? 약간 보수화된다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한국의 80년대에 무슨 중민 계급론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반 그 언론에서도 한국의 정치가 좀 긍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중산층이 많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마치 중산층이 건전한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고 중산층이 자기만의 어떤 그 정치적 혹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중산층을 육성하자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에서. 근데 브루조이가 보여주는 저 구별짓기에서 중간 계급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런 어떤 건전한 민주정치 혹은 건전한 정치적 가치관 그런 걸 갖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프랑스는 저렇게 진단을 브루조이가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중간 계급은 어떤가? 그거 조금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계속 갑시다. 중간 계급도 이것도 어려워요. 쇠퇴하는 부르주아지, 실행 뿌띠 부르주아지, 신흥 뿌띠 부르주아지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는 너무 전문적이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 혹은 전공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이것도 읽어볼 만한 분야이긴 해요. 학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처음 책을 읽을 때 이것까지 우리가 안다? 그럼 못 읽어 힘들어서. 자, 민중계급은 간단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신을 적응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를 수용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저 앞에 이제 피지배적 위치에서 자신을 적응시키려는 지배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약자로서의 무능력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그게 스스로 소외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의 취향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장에 나오는 그 외모에 관련된 그 설문조사를 보면 민중계급의 남자들은 어떤 몸매나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면 개걸스럽게 먹고 막 삼겹살 혼자서 5인분 먹었어. 그 다음에 무슨 폭탄주 10잔 마셨어. 이런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다운 몸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가 좀 나오고 막 몸이 뚱뚱하고 이래도 그게 남자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층 계급의 그 사람들은 몸매 먹는 것도 굉장히 절제하고 남자들인데도 그 다음에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몸매도 이렇게 아주 슬림하게 그렇게 해서 뭔가 그 몸매 자체를 보고도 벌써 이제 그 계급적인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죠. 운동도 하층 계급은 운동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러는 반면에 상층 계급은 무슨 폴로하고 무슨 골프 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절제되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럼 민중 계급이 왜 그렇게 골프를 칠 돈이 없고 폴로를 할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물론 그렇죠. 그럼 그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설명한 것인데 문화적인 관점에 설명하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박탈돼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외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너 잘났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포기. 이제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가치관에도 민중계급의 이런 취향이 반영이 된다. 그게 이제 소위 4장에서 얘기하는 상동성 이런 건데 제가 그런 얘기를 따로 자료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까지 여기서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제 여태까지 제가 했던 얘기를 쫙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학적 평가라는 게 무슨 지배계급은 유미주의고 중간계급은 절충주의고 민중계급은 대중적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쭉 썼는데 저기 외모도 보면 지배계급은 자신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중간계급은 타인에 대한 눈치가 많고 그다음에 민중계급은 기능주의라는 게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냥 싸고 좋으면 들지 무슨 자기만의 패션 스타일 이런 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식 먹는 것도 보세요.
한 번 먹더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하고 여기 민중개업은 뭐야? 배부른 게 최고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 야 뭐 돈이 지갑이 많아. 그래도 역시 뭐 삼겹살에 소주 왕창 먹는 게 좋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여기까지 뭐 그닥 어렵진 않아요. 이제 요 얘기인데 요 얘기가 아까 민중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여태까지 취향 얘기만 했으면 그거는 뭐 경영학에서의 무슨 마케팅 학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무슨 저 가정대 소비자학과에서 할 만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마 경영대나 소비자학과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뭐 브로드웨이를 정치학과 교수가 와서 이것도 정치 사상인데 할 얘기가 없죠. 이제부터 이제 정치학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물어본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와 정치라고 하는 8장, 구별짓기 8장에 나오는 것이고 페이지로 보면 520페이지 나오는 그 설문조사의 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도덕적인 질서에 관련된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첫 번째가 이거 하니까 이 첫 번째 내가 보입니까? 그 18세 미만 소년은 혼자서 외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8세 소녀에게 원하는 영화를 아무거나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질문인데 여러분들 그 혼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프랑스에서는 이 여자애가 혼자서 외출한다는 말이 뭐냐면 남자하고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남자 집에서 자고 온다는 얘기예요. 보통 한 15살 넘으면 그렇게 이제 남녀 관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저 얘기를 버전을 바꾸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는 절대로 저런 일이 없으니까 대학교 한 2,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남자친구 지난번에 그 소개했던 남자친구하고 3박 4일 동안 여행 갔다 올 텐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저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면 농업 노동자나 소상인이나 이런 그 생산 노동자 같은 하급 계층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나라 버전으로 먼저 얘기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 미쳤나? 어디 기집애가 벌써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하고 자고 들어오냐? 이렇게 아예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저 지금 소상공인 장인 88.5%라고 써 있는 게 그게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상층 쪽에 있는 부모들은 물론 마음속으로 내 딸이 남자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같이 여행 가는 걸 겁을 내죠.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엄마는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표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저기 지금 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도덕적 질서라고 하는 거를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너 무슨 음악 뭐 좋아하니, 뭐 어떤 음식 좋아하니, 뭐 패션은 뭐 좋아하니, 그다음 네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니, 스포츠 뭐 이런 걸 쭉 묻고 있다가 그것도 또 계급별로 쫙 나누고 있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8장에 와서 저런 도덕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이거죠. 그 다음 정치적인 질서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파업은 노동자에게 이롭기보다는 해롭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랑스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그 밑에서 두 번째죠. 프랑스에서 노동자의 합의 역할은 현재보다 축소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 보세요. 지금 저 질문이 뭐냐면 굉장히 우리한테 이슈가 되는 노동과 자본의 문제, 정치적 문제 아니에요. 저거 말고 이제 그 책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프랑스는 뭐 외국인에게 훨씬 더 뭐 개방돼야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파업은 노동자에게 이롭기보다 해롭다라고 하는 저 질문에 노동자나 못 사는 하층 계급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 같아요? 해롭지 않다고 대답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예를 들면 그 같은 종류니까 우리가 착취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그 잘못되고 있다는 이 세상을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농업 노동자나 무슨 노동자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저 대답한 걸 보세요. 58명이 다른 데는 다 57명, 35명 뭐 이렇게 했는데 농업 노동자 쪽에 58명이나 맞아. 우리는 노동 파업하는 게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나라 버전으로 얘기하면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하철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하면 꼭 이제 뭐 요즘은 좀 덜한데 하여튼 뭐 그 텔레비전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 대고 카메라 들고
지하철이 오지 않는 그 플랫폼에 서서 기다리는 아저씨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이 61세, 뭐 자영업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옷차림으로 보면 하층 계급인데 그 하층 계급 아저씨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이 국민의 발휘돼야 될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시민을 불편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빨리빨리 파업 처리하고 국민을 뭐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익숙한 대답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파업을 하는 노동자가 자기의 아들일 수 있고 자기와 동료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 자영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하층 계급일 경우가 많으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하층 계급들은 파업하는 거 못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 전통적인 막시즘에서 보면 그건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거죠. 허위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적인 능력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막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했던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 전도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착취받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급의식을 각성시켜서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게 해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막시즘이죠.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거죠. 뭐 야학하고 우리 80년대 했던 것처럼 야학하고 뭐 니들이 지금 뺏기고 있는 거야.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노동자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알아. 나 그런데 싫어. 이런다니까. 그래서 보수당에 펴주고 그래요. 1960년대에 프랑스에서도 노동자들이 그동안은 다 노동당에 투표하고 진보정당에 투표했는데 60년대부터 슬슬 계급 이반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급 이반 투표가 뭐예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전통적인 막시즘의 논리를 보면. 근데 바로 브루드웨이가 지금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렇게 노동자들이 혹은 하층 계급들이 노동자 파업이 해롭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상급직 관리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파리에 있을 때 그때가 95년인가 96년인가 대대적인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달 동안 무슨 지하철, 버스 뭐 그냥 하나도 안 다녀요. 거긴 다 이제 국공립이기 때문에 한번 운송기관이 파업을 하면 정말 한 번도 안 다녀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막 그 넥타이 메고 자전거 타고 가는 아저씨를 어떤 사람이 이제 파리 그 프랑스 이 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인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불편하긴 하다. 내가 그 지하철로 출근하는 게 훨씬 편한데 이렇게 자전거로 2시간씩 타고 가는 게 불편하긴 하나 그래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사무 노동자거나 상급 관리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브루드웨이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오히려 상급직들이나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야 뭐 그럴 수 있어. 뭐 우리 좀 참아야지. 뭐 우리도 나눠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노동자들이 안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오늘날 2021년, 2022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브루드웨이 논리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 표도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볼만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다 페이지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했는데 이런 표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뭐 프랑스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뭐 이 이제 문화적인 취향과 관련됐고 이제 지금 세 번째 거는 이제 정치적인 걸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표로 이제 한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건 없고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지배적 지배자, 피지배적 지배자 요 용어는 브루드웨이가 쓰고 있는데 저 표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걸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1번 경우에는 돈도 많고 학교도 많이 다닌 겁니다. 그다음에 2번인 경우에는 돈은 많은데 졸부죠. 학교도 안 다니고 뭐 집안도 엉망진창이고 뭐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 3번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전통적인 돈도 없고 학교도 고졸 정도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하층 계급이고 4번은 이제 저같이 뭐 머릿속에 좀 든 건 있고 공부를 했는데 돈은 없고 이제 이런 정도예요. 자, 한국의 경우를 저 네 사상을 놓고 보면 3번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하층 계급, 뭐 저항 계급 이게 3번 계급이죠. 그래서 저 3번 쪽에 있는 3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1번이나 2번 쪽에 저항을 해서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좌파 쪽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브루드웨이 논리로 보면 저 3번에 있는 사람들은 저항하지 못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취향을 통해서 혹은 학력자본, 문화자본을 통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 다음에 지배받는 것을 알아도 아예 저항할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배적 저항자라고 하는 저 부분도 요즘 대학이 점점 기업화되고 하면서 대학 교수들도 점점 이제 무슨 뭐 내가 지식인으로서 뭘 하겠다? 그런 일들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 교수라는 건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뭘 행동을 해? 그냥 다 연구비 따오고 뭐 논문이나 쓰고 어떻게 해서 하는 월급쟁이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호모 아카데미쿠스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학자들을 분석한, 지금 구별짓기처럼 그 분석한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부르드웨가 대단한 겁니다. 사실 부르드웨를 지금 제가 구별짓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실증적인 조사를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학계를 분석했고, 노블레스 됐다라고 하는 그 귀족 국가라는 거는 어떻게 상층부의 아이들이 행정부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지배계급이 되는가 하는 어떤 행정부를 분석하고, 그다음 라헤글다 무슨 예술의 규칙은 문학장이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문학 작품이 떠서 사람들한테 읽히고 그것들이 어떤 지배적인 효과를 만드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구별짓기는 물론 제일 유명하지만 이 안에서 하는 얘기는 취향 얘기, 그냥 소비 취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논리로 다른 얘기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한국, 이 프랑스 사회예요. 일단 프랑스 사회가 왜 문화적인 혁명이 안 나고 세상이 안 뒤집혀지고 왜 보수화되느냐? 1979년 되니까 이제 소위 보수적인 지배가 강해지고 진보 좌파가 약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3번에 있는 사람과 4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지 못하고 정할 의지를 못 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슨 군대나 경찰이나 무슨 뭐 안기부가 동원되고 뭐 비밀 결창이 동원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러고 살자. 그리고 나도 돈이나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포도주 마시면서 살면 됐지. 뭘 내가 그냥 뭐 그러냐? 중불났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취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조금 너무 복잡해서 이건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평가인데, 이 평가는 그 질 리포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걸 제가 요약을 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부르드웨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의 논리는 대중소비 사회 정도에서는 가능한데 오늘날엔 과소비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소비에 있어서의 계급적인 논리가 아니고 개인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저런 식의 뭐 중상층, 상층, 하층 계급이 이렇게 취향을 분류하는 것이 조금 잘못돼 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구별짓기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한국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라고 하는 것이 주로 못 먹고 살았죠. 80년대까지 먹을 게 없었으니까 뭐 소비 사회는 아니고 주로 이제 90년대부터 소비 사회라는 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경우에는 계급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그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계급이라는 게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무슨 현대라는 그룹의 그 창업주가 뭐 옛날에 무슨 쌀가게 그 점원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 집안이 가장 그 돈이 많고 상층 계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저런 식으로 뭐 대를 이어서 뭔가 전통적인 부자 뭐 이런 그 뭐 구분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부르주의 얘기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한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문화, 199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 문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화적인 현란함, 경박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지배는 공부를 한 놈이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많지 않은 사람에 똑같이 지금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1980년대를 전후로 해서 가장 이상적인 남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그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아주 그 1960년대 영화 중에 졸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주 지적인 역할로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오른쪽은 여러분들 잘 아는 람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저 미국의 이 더스틴 호프만이 유명했을 때 우리나라는 다 더스틴 호프만처럼 머리하고 다 저렇게 흉내를 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그 레이건이 득세하고 소위 이제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저런 그 소위 우통 벗고 막 그 레이건이 세상을 막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막 우통 벗고 그런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람보처럼 근육질 남자,
키 커야 되고 저 더스틴 호프만 키가 한 170밖에 안 돼요. 그 대신에 굉장히 자상하고 지적이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 실버스타 스텔론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80년대, 90년대 이후에 다 저런 식의 어떤 근육질의 남자가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더스틴 호프만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여자가 뭐예요? 그 러브 스토리에 나왔던,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도 길고 지적이고 뭐 이런 여자였는데 갑자기 80년대, 90년대가 되면 누구예요? 가장 멋있는 여자가, 마돈나가 가장 멋있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다 섹시하다는 말이 유행하는 겁니다. 예전에 80년대 이전에 섹시하다는 말을 여자한테 하면 그거 성희롱이에요. 근데 요즘은 섹시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도 다들 안달이 났죠. 이런 말도 제가 잘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문화적인 영향이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을 떠나서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의 얘기가 뭐예요? 코카콜라를 북극곰도 마시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보편적인 거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비판하기보다는 추정하기 바쁘다는 거죠. 저게 이제 80년대 코카콜라 했다면 90년대는 스타벅스 커피고 뭐 그다음에 무슨 저 프랜차이즈 식당들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뭐 다 거길 못 가서 이제 난리가 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긴 뭐 하층 계급이나 상층 계급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어요. 우리 경우에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중산층의 경우에도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산층의 어떤 논리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자녀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느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신분 상승을 하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전부 아닌가요? 전부? 교육열에 대한 논의는 전부. 그래서 어떻게 조금 자조적인 얘기로 하면 한국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서 계급을 재상생시키려고 하고 뭐 중산층은 돈 있는 대로 강남에서 과외시켜서 재상생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층 계급은 뭐 그다음 못하니까 그냥 뭐 싸구려 학원을 보내지만 모두가 다 교육열에 붙어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 큰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불안과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계속 저걸 하고 있는 거죠. 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사회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계층적인 어떤 억압 기제를 없애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새로운 사회 변혁의 기제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뭐 한 2020년 한 1년 동안 네이버라고 하는 데서 홍성민 교수의 열린 생각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 제목으로 제가 교육 얘기를 한 1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한국 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로 비전을 갖고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987년은 정치적인 민주화가 필요했고 1990년대는 경제적인 민주화가 필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정말 그 학교의 민주화 혹은 문화의 민주화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특히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일상에서 취향의 지배나 어떤 교육의 지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게 차라리 한국 사회의 부르주의를 적용하는 데서 우리가 함의를 갖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큰 건은 아닌데 제가 어떤 논문에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제 책에서 이걸 쓰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우리나라는 무슨 영화나 음악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TV를 보는지를 이렇게 쭉 조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상 안에 이렇게 쭉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락 프로그램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정당 지지도나 이런 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심야 프로 아니면 뉴스 프로그램 좋아하고 토론 프로그램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사실은 제가 좀 억지로 맞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당의 지지도에 대한 그림은 다른 교수의 그림, 그다음에 앞에 그런 TV 프로그램에 대한 취향은 또 다른 논문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억지로 좀 맞춘 건데 그 의도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보여줘 보니 TV 취향을 보는 집단의 그룹과 정치적인 가치관이 비슷해지더라. 그걸 한 번쯤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면 제가 10여 년 전에 부산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데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 그 구별을 해보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패션이나 음악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요인으로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신문을 뭘 보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육 인식에 대한 것들이 중요해서 나중에 정치적인 판단을 물어봤을 때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스포츠나 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책, 도서 취향 그러니까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취향에.
이게 이제 그걸 설명한 겁니다. 이것도 좀 너무 긴데. 그래서 이제 3, 40대는 어떠냐? 3, 40대의 경우에는 패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시 신문 취향이 어떤 신문을 보느냐, 보수적인 취향의 신문을 보느냐, 무슨 진보 쪽 뭐 한겨레를 보느냐에 따라서 정치의식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의 경우에는 주로 스포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근데 여기도 별로 도서 취향은 별로 없고 신문 취향이 굉장히 정치의식에 영향을 준다. 이게 벌써 10년 전 얘기니까 요즘같이 신문을 요즘은 신문을 안 보죠. 다 인터넷 뭘 통해서 보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무슨 정치적인 가십을 보는 시대가 돼서 저 설문조사가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이 브루드의 구별짓기는 이론이나 사상으로 볼 책이 아니고 우리도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최소한 10년에 한 번씩은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부산과 무슨 광주와 서울과 뭐 몇 개 거점 도시들을 통해서 10년에 한 번씩 해보고 20대, 뭐 30대, 40대 이런 걸 이렇게 쭉 그 어떤 그 설문조사의 흐름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 있는 걸 알려면 그런 조사들이 이렇게 좀 축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 다른 논문에서 썼지만 북한과 우리 사회가, 남한 사회가 좀 이렇게 통합을 하려면 북한도 결국은 문화적인 어떤 취향의 변화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이, 정치나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기본의 밑바닥에 깔려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폭발시키게 된 게 무슨 한국의 음악이라든가 한국의 드라마 같은 게 북한 탈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면 북한 탈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취향 조사를 하고 한국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뭐 잘 통합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도 저런 그 설문조사나 이 실증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아직 그런 정도까지 우리 학계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그런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구별짓기를 갖고 논문을, 책을 쓰고 그러고 강의를 한 게 벌써 한 30년 됐거든요. 근데 뭐 그냥 홍성민 그러면 걔 그냥 브루드에 전공한 사람, 그리고 뭐 브루드에는 그냥 구별짓기 정도야, 뭐 이런 정도로 연구 서적이 나오고 뭐 이론적인 얘기, 뭐 어려운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번역되고 하는데,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브루드웨를 정말 우리가 한국에 수용하고 우리가 응용한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봐야 돼, 저렇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제 학생이겠지만, 혹시라도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대학에서 좀 대대적인 그 프로젝트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저도 좀 참여해서 이런 그 한국 사회 변화를, 이런 취향의 변화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한국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그것이 10년 단위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문화나 정치나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뭐 그런 걸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모자르고 쫓기는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정확하게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